충신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사당에 모셔집니다. 하지만 그 뒤에 남겨진 처자식들은 산채로 지옥에 던져졌습니다. 1456년 6월, 단종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육신이 세상을 떠난 뒤 조선의 법은 멈췄습니다. 그 자리에 남겨진 353명의 아내와 딸들은 곧바로 원수들의 집으로 끌려가 노비가 되었습니다. 어제까지 정경부인이라 불리던 여인들이 하루아침에 짐짝처럼 공신들에게 나뉘어졌지요. 세조는 아이들까지 씨를 말리라며 갓난아이까지 죽이라는 잔혹한 명을 내렸습니다. 법도 사라지고 자비도 사라진 그 어둠 속에서 이 여인들은 어떻게 19년의 고통을 견디며 가문의 마지막 숨결을 지켜냈을까요? 오늘은 죽음보다 더 지독한 삶으로 남편의 충절을 완성한 이름 없는 영웅들의 이야기를 함께 보려 합니다. 1456년 6월의 초여름, 한양도성의 명문가였던 성삼문이 집에는 이른 햇살이 조용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정경부인 차사는 남편의 책을 정리하며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지편전 학사로 이름이 높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담장 너머까지 퍼졌지요. 그녀에게 삶의 온도란 남편의 따뜻한 눈빛과 아이들의 숨소리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평온한 일상 밑바닥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이 조금씩 번지고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성삼문이 표정이 자주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도록 동료들과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는 날이 많아졌고 아내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슬픔과 결심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차산이 조심스럽게 물으면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하곤 했지요. 부인, 내 걱정은 마시오. 다만 지켜야 할 것이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마음이 무거울 뿐이오. 그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차사는 그 뜻을 다 알지 못했지만 남편의 마음이 깊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만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 8일 아침이었습니다. 초여름의 햇살과 어울리지 않는 차가운 공기가 집안을 감돌았습니다. 차사는 평소처럼 남편의 관복을 챙기고 있었지만 대문 밖에서 터져나온 거친 함성과 발소리에 손을 멈추고 말았지요. 역적 성삼문과 그 일당을 체포하라. 벼락 같은 고함과 함께 대문이 부서지듯 열렸고 관원들은 마당의 꽃과 안채의 평온을 한순간에 짓밟았습니다. 어제까지 존경받던 사대부 집안의 안주인이었던 차사는 가솔들이 밧줄에 묶여 끌려나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담장 너머에서는 이웃들의 비명과 통곡이 이어졌지요. 도성 전체가 피비린내와 공포에 잠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체포가 아니었습니다. 세조의 권위에 맞선 자들의 뿌리를 통째로 뽑아버리려는 거대한 폭력이었지요. 차사는 관원의 손에 거칠게 끌려가며 직감했습니다. 어제의 영광은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남편이 아끼던 책들이 마당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성문을 지나 끌려가던 길, 차사는 군기감 앞거리의 수군거림과 차가운 시선을 보았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녀를 고귀한 부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역적의 가족이라는 낙인뿐이었지요.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관원들이 주고받는 낮은 목소리가 그녀의 귀에 박혔습니다. 이번에는 법도 필요 없답니다. 아이들까지 씨를 말리라는 엄명이 내려졌답니다. 그 말은 차산의 심장을 얼려버렸습니다. 앞으로 닥칠 비극이 단순한 노역이 아니라 가문 전체의 소멸이라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몇 달 뒤 실록 한편에는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려운 명단이 남았습니다. 여인들의 이름 옆에는 누구에게 준다는 짧고 비정한 문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차산과 딸 효옥 역시 공신 박종우의 집으로 넘겨졌지요. 사람이 사람에게 나뉘어 주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제까지 안채를 지키던 부인이 다음 날에는 누군가의 재산처럼 불렸습니다. 그 변화는 너무 빨라서 슬퍼할 틈도 없었습니다. 권력은 그들을 죄인으로만 만든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람의 자리에서 밀어냈습니다. 차사는 그 모욕을 몸으로 배워야 했습니다. 박종우의 집에 도착한 첫날,
차사는 곧바로 첫 시련을 맞았습니다. 관리 하나가 효옥을 다른 집으로 데려가려 했던 것입니다. 차사는 본능적으로 딸 앞을 막아섰습니다. 내 딸은 보낼 수 없습니다. 죽어도 이 아이와 함께 죽겠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냉혹한 말뿐이었습니다. 이제 너는 정경 부인이 아니라 박대감의 종일 뿐이다. 차사는 마지막 기대를 붙들고 박종우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한때 남편과 얼굴을 마주하던 사람이라면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리는 남아있으리라 믿었던 것입니다. 대감, 제 딸만은 제 곁에 두게 해주십시오. 종이 되어 밥을 짓고 빨래를 하라면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미와 자식을 갈라놓지는 말아 주십시오. 차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박종우의 얼굴에는 연민이 없었지요. 내 남편은 역적이다. 역적의 가솔에게 무슨 정을 찾느냐. 효옥은 이미 다른 공신의 집노비로 정해졌으니 헛된 꿈은 버려라. 그 한마디로 차산의 마지막 기대도 무너졌습니다. 그 뒤로 그녀에게 주어진 것은 가장 거칠고 가장 낮은 일이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 대신 거친 삼배옷을 입고 무거운 물동이를 나르고 소들 닦고 마당을 쓸어야 했습니다. 하루도 지나지 않아 손은 터지고 피가 맺혔습니다. 육체의 고단함도 괴로웠지만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짓밟히는 일이었습니다. 딸은 곁에 있어도 마음대로 안아줄 수 없었지요. 어미의 손길이 닿지 않는 방에서 오는 소리를 들을 때면 차산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낮에는 주인의 명령을 따르고 밤에는 숨죽여 우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 집은 살아있는 사람을 길들이는 감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지옥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조는 조선의 법전인 대명률마저 거슬러 남자아이들은 나이를 가리지 말고 모조리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본래 역적의 자식이라도 15살 이하는 살려 종으로 삼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해 여름, 법은 칼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관원들이 다시 박종우의 집으로 들이닥쳤을 때 그들의 목표는 차산의 어린 아들들이었습니다. 차산은 아이들을 뒤로 감추며 울부짖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법에도 어린아이는 살려두라 하였거늘 어찌 임금이 스스로 법을 깨십니까? 하지만 관원들은 그녀를 거칠게 밀쳐내고 아이들을 낚아챘습니다. 차사는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평생 노비로 살며 죗값을 치르겠다고도 했지요. 그러나 그 간청은 아이들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녀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남편은 죽음으로 절개를 지켰는데 아내는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세조의 눈치를 보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녀를 멀리했습니다. 차사는 모성애와 남편의 뜻 사이에서 처절하게 찢겨 나갔습니다. 아이들을 살리려는 어머니의 무릎은 세상 앞에서 비겁함으로 읽혔지요. 하지만 차산에게 그 선택은 비굴함이 아니라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명예를 몰라서 애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의 아이들을 그대로 죽음에 넘길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결국 아들들은 형장으로 끌려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집안의 남자들이 한나란시에 사라진 뒤 차산에게 남은 것은 빈자리와 침묵뿐이었습니다. 밖에서는 공신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그녀가 있는 곳에는 어둠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희망이라는 말조차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들이 누워있던 자리는 비어 있었고 그녀는 그 빈자리를 바라보며 숨조차 조심해서 쉬었습니다. 울음은 크게 터지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큰 슬픔은 오히려 사람을 더 조용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가을이 깊어질수록 공신들의 잔치는 더 잦아졌습니다. 그들은 숙청의 승리를 자축했고 그 잔치상 뒤편에서 차사는 이름 없는 무수리들과 섞여 설거지 물을 뒤집었어야 했습니다. 어제까지 같은 조정의 사람이라 믿었던 이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녀는 세상이 얼마나 빨리 얼굴을 바꾸는지 절감했습니다.
차산에게 가장 참기 힘든 것은 굶주림보다도 기억의 모욕이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숭고한 절개로만 불리는 동안 그 절개를 남은 삶으로 떠안은 가족들의 비명은 누구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죽은 충신을 기리면서도 살아있는 아내에게는 수치를 강요했습니다. 그 모순이 차산의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르자 모욕은 더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차산은 박종우 집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차를 내오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남편과 학문을 논하던 옛사람들도 앉아 있었습니다. 한 손님은 그녀를 훑어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산문이 절개는 하늘을 찌르는데 그 아내는 어찌 죽지 않고 남의 직종이 되어 차를 따르고 있는가. 주변에서는 억눌린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차산은 쟁반을 든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지요. 수치심이 뜨거운 불길처럼 온몸을 덮쳤습니다. 박종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역적의 아내라면 그 죗값을 몸으로 보여야지. 바닥에 엎드려 저분들의 신발이라도 닦아드려라. 차산은 입술을 깨물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모욕은 칼보다 깊게 사람을 뱁니다. 그날 밤 그녀는 뒤뜰 우물가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이 모욕이 끝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목을 조르듯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던 순간 차산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금 내가 죽어버리면 남편이 지키려 했던 충절의 진실도 함께 묻히고 만다. 세조 세력의 비정함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지나가 버릴 것이다. 내가 살아야 한다. 내가 살아서 저들의 위선을 끝까지 지켜보고 우리 가문의 비극을 증언해야 한다. 그 순간 차산의 눈빛은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비록 몸은 종의 신세로 떨어졌지만 정신만은 무너지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죽음으로 뜻을 지킨 이가 있었다면 이제 삶으로 그 뜻을 버텨내야 할 사람도 있어야 했습니다. 차산은 바로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의 시간은 하루하루가 버티는 싸움이었습니다.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은 육체의 피로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이름까지 더럽히려는 세상의 시선이었지요. 사람들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녀를 두고 절개를 지키지 못했다고 쉽게 말했습니다. 실록을 적던 사관들마저 살아남은 여인들에게 냉혹했습니다. 죽음으로 뜻을 지키지 못했다는 식의 비판이 기록 속에 남았지요. 차산은 그 시선이 칼보다 더 차갑다는 사실을 매일 배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점점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죽음을 더 숭고하게 말했지만 살아남는 일에도 목숨만큼 무거운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말입니다. 매질을 견디고 수치를 삼키고 이름을 잃은 채 하루를 버티는 일은 결코 비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 길고 더 잔인한 싸움이었습니다. 그 무력 차산의 귀에 다른 집안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함께 죽음을 맞았던 박팽년 집안에서도 남자들은 거의 모두 사라졌고 남겨진 여인들 역시 참혹한 운명을 견디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대구관비로 끌려간 며느리 이씨 부인의 사연은 차산의 가슴을 깊이 흔들었습니다. 그 여인은 임신한 몸으로도 끝내 무너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세조의 명은 분명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곧바로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명은 한 아이의 생명만 겨눈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문의 마지막 숨결까지 끊어버리겠다는 선언과 같았지요. 아이가 태어나던 날, 이씨 부인은 곁에 있던 여종과 운명 같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여종은 딸을 낳았고 이씨 부인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여종의 아이로 숨기고 여종의 딸을 자기 아이처럼 품었습니다. 살리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이름조차 잠시 버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 아이는 비천한 이름을 달고 자라야 했습니다. 어머니를 눈앞에 두고도 어머니라 부르지 못했지요. 매를 맞고 허드레시를 하고 종의 아이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씨 부인은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면서도 진실을 밝힐 수 없었습니다.
17해 동안 바로 곁에 있는 아들을 아들이라 부르지 못하는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차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오래도록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만 지옥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쳤지요. 죽은 남편들의 충절은 형장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겨진 여인들의 침묵과 인내 속에서 그 뜻은 아직 꺼지지 않고 살아 있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이어진 숨이 결국 가문의 마지막 불씨를 지켜낸 것입니다. 그때부터 차산의 마음은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종살이는 더 이상 수치만은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긴 터널처럼 느껴졌지요. 살아남아 증명하는 것, 그것이 이제 그녀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세월은 더디게 흘렀습니다. 세조가 세상을 떠나고 조정의 공기에도 조금씩 변화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스스로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끝끝내 버틴 사람들에 의해 조금씩 세상 밖으로 밀려나왔지요. 성종 3년, 경상도 묘곡 마을에서 한 소년이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겉으로는 여종의 아들인 노비 박비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투와 눈빛, 몸가짐에는 숨길 수 없는 기품이 남아 있었지요. 평범한 종의 아이로 보기 어려운 아이였습니다. 그 지역을 살피던 관찰사 이극규는 그 소년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그는 아이의 얼굴에서 오래전 죽은 박팽년 집안의 흔적을 보았기 때문이지요. 주변의 눈을 피한 그는 조용히 소년을 불러 물었습니다. 정말 내가 살아 있었느냐? 그 말은 한 집안의 비밀만 흔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17해 동안 땅속에 묻혀있던 진실을 뒤집는 시작이었지요. 죽은 줄 알았던 충신의 혈통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순간, 공신들이 내세워온 승리의 논리도 함께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씨를 말렸다고 자부하던 자들의 말은 그때부터 힘을 잃었습니다. 이 소식은 한양에도 퍼졌습니다. 박정우 집에서 여전히 종살이를 하던 차산 역시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오래 묶여있던 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살아남은 것이었습니다. 칼은 많은 것을 베어냈지만 끝내 모든 것을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세상이 멸시하던 여인들의 품 안에서 충신의 마지막 피가 살아남아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차사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긴 어둠 속에 처음 비치는 새벽빛을 본 듯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처음으로 고개를 조금 더 곧게 들 수 있었습니다. 소녀는 마침내 죽음을 각오하고 대궐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성종의 반응은 세조 때와 달랐습니다. 그는 소년을 벌하는 대신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홀로 넓은 바다에 떠있는 산호섬이라는 뜻의 이름, 일산을 내려주었습니다. 그 이름은 단순한 하사가 아니었습니다. 사육신을 역적으로만 몰아가던 오래된 판세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지요. 죽은 이들의 이름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살아남은 진실은 더 이상 감춰둘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인들의 침묵과 눈물이 정치의 흐름을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종 6년, 한양에는 차산이 마침내 종의 신분에서 풀려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랜 세월 박종우의 집에서 견뎌온 인내가 비로소 끝을 맞은 것입니다. 19해 가까운 고통은 그녀의 몸을 늙게 했지만 끝내 마음까지 꺾지는 못했지요. 차산은 조용히 손을 모으고 오래전 떠나야 했던 남편의 집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집은 이미 사라졌거나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갔을 것이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뜻밖의 광경이었습니다. 집안 깊은 곳 창고에는 세조가 한때 성산문에게 내리려 했던 곡식과 녹봉이 손대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먼지만 두껍게 내려앉았을 뿐 누구도 그것을 쓰지 않았지요. 성산문은 죽음을 앞두고도 원수의 녹을 먹지 않겠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긴 세월이 흘러도 집안 어딘가에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차사는 곡식더미 앞에 주저앉아 오래도록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죽은 사람의 뜻이 살아있는 사람의 삶보다 더 또렷하게 남아있는 순간이었지요. 대감, 당신의 뜻이 아직 여기 있었군요. 제가 이 문을 다시 열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까? 차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이 버텨온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눈앞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날의 눈물은 패배의 눈물이 아니라 끝내 무너지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녀가 되찾은 것은 집 한 칸만이 아니었습니다. 빼앗겼던 호흡과 말투, 그리고 사람답게 슬퍼할 권리도 함께 돌아왔지요. 차산의 침묵은 더 이상 억눌린 침묵이 아니라 스스로 지켜낸 존엄의 고요가 되었습니다. 조정의 분위기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사육신 가문을 더는 역적의 집안으로만 묶어둘 수 없다는 여론이 힘을 얻기 시작했지요. 그러나 박종우의 집안에서도 뒤늦게 손을 내밀려 했습니다. 예우를 갖추어 지난 일을 덮고 지내자고 말했지요. 하지만 차사는 그 손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상처는 개인의 서운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용서는 내 마음 하나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죽어간 대감과 아이들의 혼이 허락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 다시는 나를 찾지 마십시오. 그 말은 분노의 외침이 아니라 끝내 굽히지 않은 품위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녀는 비굴한 화해 대신 거리를 택했습니다. 잊었다고 말하는 순간 죽어간 이들의 시간이 너무 쉽게 지워질 것 같았기 때문이지요. 차사는 마침내 집안의 가장 정갈한 곳에 남편의 위패를 직접 모셨습니다. 19회 만에 올리는 첫 제사였습니다. 조정의 공식적인 복권은 훨씬 뒤의 일이었지만 그녀에게는 그날이 이미 진실이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향이 피어오르는 그 순간 남편의 이름은 다시 집안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유를 되찾았다고 해서 상처가 곧바로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몸은 풀려났지만 기억은 오래 남았지요. 그러나 차사는 그 적막 속에서 비로소 누구의 감시도 없이 남편의 이름을 불러볼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차산의 삶에는 조금씩 조용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이면 마당을 쓸고 남편이 아끼던 나무를 돌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누구의 명령으로 움직이는 몸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지요. 평범한 일상이 그녀에게는 늦게 찾아온 존엄이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에는 서리가 내렸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전보다 더 따뜻하고 단단해졌지요. 고통은 그녀를 무너뜨리지 못했고 오히려 오래된 나무의 결처럼 사람을 깊게 만들었습니다. 차사는 찾아오는 젊은 가솔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살아남는다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죽음으로 의리를 지키는 길이 있다면 삶으로 그 의리를 끝까지 증명하는 길도 있다. 그 말에는 긴 세월을 견딘 사람만이 낼 수 있는 울림이 배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사육신은 마침내 충신으로 복권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절개를 기리는 비를 세우고 이름을 높이 올렸습니다. 하지만 차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비석 아래 가장 깊은 자리를 바치고 있는 것은 기록되지 않은 여인들의 눈물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공식 기록은 늦게 도착했지만 진실은 훨씬 먼저 살아있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돌아왔습니다. 차산이 남편의 위패 앞에 향을 올리던 순간 이미 역사는 조용히 방향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이시부인과 차산 같은 여인들은 서로의 이름을 크게 드러내지 않았지만 같은 상처를 알아보는 마음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비극을 함께 건너온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연대였지요. 그들은 보여주었습니다. 가문의 이름은 남성들의 칼끝만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견디고 참아내고 아이 하나를 숨기고 이름 하나를 붙들어주는 여인들의 손에서 역사는 이어졌습니다. 겉으로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진실은 분명 그들의 삶 위에 서 있었습니다. 역사는 흔히 죽음으로 끝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역사를 완성하는 것은 그 뒤를 살아낸 사람들입니다.
성산문이 한 번의 죽음이 충절을 드러냈다면 차산의 19회는 그 충절을 끝내 사라지지 않게 붙들어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삶 역시 남편의 죽음만큼 무겁고 귀했습니다. 서울 노량진의 사육신 류역을 찾게 되신다면 충신들의 이름만 떠올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 이름 뒤에서 어둠을 견디며 가문과 진실을 지켜낸 아내와 딸들, 그리고 기록 바깥의 가족들도 함께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목까지 기억할 때 비로소 역사는 조금 더 온전한 얼굴로 우리 앞에 서게 됩니다. 죽음으로 이름을 남긴 사람들만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그 이름을 끝내 지켜낸 사람들 또한 역사 속의 진짜 주인공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으로 조용히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